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2년 12월 14일 오늘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내 주식시장 되게 분위기가 괜찮죠. 그래서 이따가 좀 장 끝나고 바로 또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오늘 이제 나왔던 것 중에서는 일단 한번 어떤 걸 좀 설명할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웹툰하고 드라마 관련해서 알아두면 쓸모있는 콘텐츠 기업, 그 다음에 콘텐츠 또 드라마 쪽,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산업재, 조선, 방산, 그 다음에 전력기계 요런 쪽 내용이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 TV, 그리고 SK, 원준,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NC소프트, 명신산업, 하나솔루션, 그리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고 시황, 이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빠르게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이제 거기에 앞서서 이제 SKI 증권 안영진 연구원님이 블룸버그 뉴스를 요약을 했는데, 미국 이제 소비자 물가 발표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가 최악 지났나,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미국의 이제 물가 지표가 전월비 0.2 근원, 이건 근원입니다. 에너지랑 이제 요거 제외한 거죠. 0.2%로 21년 8월에 최저 수준으로 지금 갔어요. 그래서 물가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꺾인 건 맞아요. 이걸 부인하실 수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연준의 속도 조절 좀 충분히 가능한 지표 나왔고, 전년비로도 6%로 기대치를, 그러니까 예상치를 하회했고, 헤드라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비자 물가 지표도 7.1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확실히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지표는 상당히 광범위한 둔화를 보여줬다. 인플레이션이 마침내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연준이 내년 초쯤에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 같다. 하지만 이제 연준 의장은 목표는 2%니까 물가가 아직은 좀 불확실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내년에 물가는 상당히 둔화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이번 11월 물가 지표가 디스인플레이션이 자리 잡고 있음을 좀 의미한다. 이제 물가가 좀 꺾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만간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중단 논의를 할 것 같다. 그래서 요즘에 비둘기랑 매랑 싸워요. 요즘에 미국에서도 이 비둘기파랑 매파가 이제 급격하게 좀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제 비둘기가 좀 이기고 있죠.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번에 0.5% 올리겠죠. 이제 내일 새벽에 열립니다. 그래서 점도표를 5% 이하로만 찍어준다면, 지금 5%까지는 점도표 찍히는 건 다 알려져 있는데, 그 이하로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비둘기파가 지금 조금 우세해졌다. 그래서 원래 내년 2월에도 0.5% 올릴 걸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낮아졌어요. 물가 때문에. 그래서 내년 3월에 아마 금리 인상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두면 쓸모있는 콘텐츠 기업에서 웹툰인데, 아침에 3프로에서도 잠깐 얘기했던 건데요. 이제 웹툰 플랫폼은 거래액은 고성장하다가 이제 역성장했는데, 그건 단기적인 이슈다. 스토리 IP, 그러니까 웹툰 IP를 이용해서 수익화하는 거는 이제 초기 단계다.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그런 내용이고, 이번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 흥행하면서 웹툰도 커지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이 IP를 갖고 있는, 특히 이제 IP 갖고 있는 주요 주체가 네이버, 카카오거든요. 근데 수익은 좀 한정적이라고 합니다. 웹툰 매출의 13% 정도에 불과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웹소설을 웹툰화하고, 그 다음에 이 드라마 영화로 만든 다음에 이제 굿즈나 게임을 파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IP가 이제 수익을 얻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IP는 지적재산권이에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게 요 제목 있죠. 요게 IP죠. 그래서 이 웹툰 컨텐츠를 가지고 드라마도 만들고 게임도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자체를 이제 IP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작권이라고 그냥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이제 웹툰 IP를 이용해서 수익화를 할 텐데, 이게 성공할지는 좀 지켜보시고,
일본은 3대 만화사 중 한 곳인 슈에이샤가 귀멸의 칼라로 대박이 났어요. 단행본 발매했는데 처음에 10만 부 팔다가 이걸 만화로 드라마로 만들었거든요. 만화 시리즈로 100만 부가 팔고 지금 500만 부씩 판대요. 권당. 그래서 IP 수익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10월 영화 귀멸의 칼날은 박스오피스 1등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콘솔 게임도 나왔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시네탭 갓오브 하이스쿨 노블레스 같은 유명 IP를 채용한 이게 좀 생각보다는 그렇게 좀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좀 실패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 원인은 일본에서 팬덤 형성이 좀 안 돼서라고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팬덤이 형성돼야 되는데 일본에서 근데 아무튼 일본에 성공을 해야만 진짜 제대로 수익화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나 혼자만 레벨업이 드디어 아마 일본에 나갈 것 같은데 일본에서 인기가 엄청 많은 웹툰이에요. 웹툰은 한국이 또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웹툰이 워낙 인기 많은데 이거를 이제 제대로 수익하려면 웹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 만들고 영화 만들고 일본에서 히트를 쳐야 된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네이버가 자사 IP를 이용해서 이제 중소형 개발사의 게임을 그동안 만들었는데 이번엔 넷마블이 또 이 나 혼자만 레벨업 게임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형사가 하니까 기대가 있고 이번 지스타에서도 게임 이번에 엑스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부산에서 열리죠. 근데 넷마블 출품작 중에 이 가장 기대감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국산 IP들이 일본에서 팬덤을 형성하기는 적긴데 내년에 성공 여부 그러니까 누구도 몰라요. 나 혼자만 레벨업이 성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기대는 하는데 지켜보시면 되겠고 근데 오늘 막 주가가 막 움직이더라고요. 막 DNC 미디어가 아마 그걸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막 쫓아가시면 또 안 됩니다. 지금은 그냥 기대일 뿐이에요. 그리고 드라마 제작사 시즌2인데 넷플릭스 가입자가 줄었죠. 근데 아시아 태평양은 유일하게 증가했고 넷플릭스 탑 70위 내에서 한국 드라마가 10편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넷플릭스 총 투자비 대비해서 5%밖에 안 돼요. 비중이. 그래서 한국 비중은 더 늘어나 가성비가 좋죠. 또 디즈니가 요즘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저도 디즈니 플러스 가입돼 있는데 요새 드라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한국.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30편 중에 13편이 한국 겁니다. 굉장히 많은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방송사는 또 줄이고 있어요. 드라마를. JTBC, TVN. OTT는 늘어나는데 방송사는 줄입니다. 요새 뭐 지상파나 이런 거 잘 안 보잖아요. 실시간으로. 그런 것도 영향을 주겠죠. 또 긴축 경영도 하고 있고. 그래서 방송사들의 편성은 좀 줄겠지만 대신에 OTT, 티빙이나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내년에도 넷플릭스는 더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방송사가 안 좋아도 긍정적으로 보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S급 배우 있죠. 뭐 이렇게 송중기 씨나 이런 배우들이 나오는 드라마가 흥행을 하니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보자. 최근 스튜디오 드래곤이 3분기 실적에서 신규로 이제 뭐 디즈니나 이런데 아마존이나 이런데 납품한 작품들이 기대에 못 미쳤는데 처음에는 이제 마진을 좀 악화되는 거 감수하고도 판매를 하는 이유는 더 많은 작품을 팔기 위해서죠. 여기다 이제 납품한 이력이 있으면 더 많이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마진 희생하는 게 있는 것 같고 시즌제로 또 가면 더 좋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좀 단가를 낮춘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년 예정작 중에서 X급 출연진이 한 3작품이 있는데 키스트에서 만든 별들에게 물어봐 이민호, 공유진 씨, 펜 엔터테인먼트의 인생, 박보검, 아이유, 스튜디오 드래곤의 눈물의 여왕, 김수영, 김지현 이 3개가 가장 좀 기대되는 그래서 내년에 이기훈 연구원님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은 워낙 큰 회사니까 키스트랑 펜 엔터를 좀 주목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뭐 이런 시즌2도 예정이 돼 있고 중국도 열렸죠. 근데 다만 중국은 사전 심의를 한대요. 그래서 동시 방영이 어렵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드라마 나오고 바로 동시는 안 되고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핵심은 이제 통과되고 있잖아요. 심의가.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한알령 이전에 중국의 한국 드라마 수익 쿼터가 12, 15편인데 요게 이제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면 드라마 전체적으로는 시총이 2조에서 4조 정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꽤 큰 규모가 될 수 있다. 중국이 열리면 진짜 달라져요. 근데 아직은 조심스럽죠. 진짜 연건가?
근데 아무튼 분명히 열리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뭐 확 올랐죠. 자, 그리고 아무튼 이제 S급 배우들이 나오는 드라마라든가 그래서 키이스트나 페넨트를 주목해보자.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무조건 막 이것도 좋은 거 아니야 막 이러시면 안 되고, 뭐 저도 이게 잘 모르는 기업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은 꼭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 추천주도 아니고 그냥 보고서 그대로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DNC 미디어 나 혼자만 레벨업 있죠. 아까 웹툰 그거 갖고 있고, 애니플러스는 서브컬처 장르라는 그쪽에 좀 특화된 기업 같고, 키다리 스튜디오는 이거는 일본 여성향 웹툰 플랫폼 벨툰이라고 있거든요. 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레진 코믹스라는 웹툰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에 최대 인기작이 불멸의 날들인데 요게 스튜디오 드래곤이 아마 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형 미디어는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예, 아모드 사우루스 뭐 일본 진출하는 것 같고, 에이스토리는 이상한 변호사 우용으로 대박 났지만 당장은 좀 모멘텀은 없거든요. 내년에 그 웹툰 무당 기반의 드라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좋을 것 같고, 뉴는 스튜디오 앤 유라는 드라마자에서 있는데 이게 아마 상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무빙이라는 이제 좀 대작이 하나 있거든요. 요게 이제 아마 내년에 편성될 것 같고, 키이스트는 이제 아까 별들에게 물어봐 요게 대작이고, 사마 네트워크는 꾸준한 것 같아요. 돈을 꾸준히 잘 버는, 편성도 많고, 페넨터는 이제 박보검 아이윤 주연의 인생 요게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김열의 칼날인데 요 회색 막대기가요 애니메이션 제작 후의 판매량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방영 전보다. 그래서 이렇게 누계 판매가 엄청나고요. 요 귀멸의 칼날이라는 이제 만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웹툰 원작 애니메이션 리스트고요. 가장 기대하는 게 지금 나 혼자만 레벨업 같아요, 여기. 네. 아, 요게 원작 플랫폼은 카카오가 갖고 있군요. 원작 플랫폼은 카카오가 갖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고요. 형사록 시즌2, 사운드 트랙2, 카지노 시즌2 요걸 좀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중국 이슈나 이런 거 선반영은 됐고, 중소형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컨텐츠 계절성인데 지금 뭐 요즘에 분위기 좋죠. 뭐 중국 이슈도 있었고, 근데 다만 방송사들이 편성을 줄이니까 이제 여기 지인의 연구원님 의견은 뭐냐면 대형사들 조금 양날이 겁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은 TVN이 줄이고, 그 다음에 컨텐트리 중앙은 저기 JTBC가 약간 편성을 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부담 아니겠냐 이런 의견이에요. 그래서 A스토리를 또 좋게 보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다수 의견들은 좀 대형사보다는 좀 요즘에 의견이 중소형사로 좀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A스토리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또 퍼 14배니까. 그래서 A스토리는 당장 모멘텀은 크진 않아요. 근데 내년에 하반기부터 좀 모멘텀이 예상되니까 뭐 지켜보시면 되겠고, 단 좀 하락할 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지금 아무리 이런 내용이 좋아도요, 지금은 투자는 저는 반대입니다. 왜? 중국 이슈로 너무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공부는 해보시되 좀 충분한 조정을 기다리자. 그러니까 지금은 좀 관망하는 구간입니다. 다만 내용은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이제 내용들은. 그 다음에 올해 뭐 조선, 뭐 기계, 뭐 방산, 뭐 이런 게 좋았는데 지금 못 갔던 회사들이 있어요. 대우조선, 방산은 하나시스템, 전력은 LS 일렉트릭.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내년에 좋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고, 다만 대우조선하고 하나시스템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시스템은 밸류가 너무 비싸고 이게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밸류 계산이 안 돼요. 대우조선 아시겠지만 빚이 너무 많고 수주는 잘 돼요. 그러니까 더 나쁠 건 없는데 매각 지금 이제 하죠. 근데 뭐 계산할 수가 없어요, 뭐 밸류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계산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LX 일렉트릭이 제일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원자력과 북미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이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LX 일렉트릭은 여기서 좀 먼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부진했죠.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좀 저평가돼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 투자도 양호하고 사업부 전체적으로는 실적 좋습니다. 수주도 늘어났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LX 일렉트릭은 18.5%밖에 못 올랐어요.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좀 소외됐다. 너무 많이 오른 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현대일렉 좋지만 너무 올랐고요. 여기도 방산주, 예, 뭐 조선주도 올해는 많이 올랐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기업들은 조금은 지켜보자
이런 의견이고, LX 일렉트릭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고요. 수주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계산해 보니까 LX 일렉트릭이 한 PBR 0.9배면 딱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52,000원 정도까지 온다면 그때가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지난 1년간 TV 세트 패널 전 영역에 걸쳐서 판매량 및 단가 하락세가 지속이 됐는데, TV 서플라이 체인 전 영역에 걸쳐서 아무튼 지금 압박이 심화됐지만 이제는 좀 바뀌었어요. 지금 분위기가 디스플레이 쪽도 좀 좋아지고 있어요. 판매량 증가하고, 그다음 대만이죠. 여기가 AU의 그 디스플레이 회사인데, 오랜 조정 끝에 바닥이 왔다, 주문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멘트를 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좀 주가 흐름 좋죠. LG 디스플레이도. 그래서 지금 중국도 TV 수요 회복에 대비하는 것 같아요. 다만 한국 기업들이 이 수혜를 누리긴 어렵다. 왜냐? 시장 구조상 중국은 대부분 중국 걸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 받을 건 별로 없다. 좀 냉정하지만 그런 의견이고, 3분기 기준으로 TV용 점유율인데 LG가 꽤 크죠. 삼성은 없어요. 거의 TV 안 해요. 지금 현재는. BOE, CSOT 뭐 이런 중국계 기업들이 지금 거의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삼성이 맨 밑에 있는데 없어요. 그냥 옛날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도 느낀 게, LG도 비중은 줄지만 LG가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줄지만 삼성이 참 잘했구나. 예. 왜냐하면 LCD를 예전부터 줄이고요. OLED만 거의 집중했고, OLED에서도 모바일용 있죠. 여기에 승부수를 건 거예요. 근데 LG는 이게 자꾸 핀트가 어긋난 게 TV에 집중했어요. 거의. 그리고 모바일을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게, LG전자가 스마트폰이 안 팔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가 팔아주잖아요. 갤럭시를. 이 차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LG만의 잘못은 아닌데 LG전자가 많이 못 판 게 좀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 아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바일에 집중을 못하고 대신에 TV로 갔는데, TV는 점점 수요가 줍니다. 그래서 정말 이 LG 디스플레이는 역대급 적자 나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엄청나게 돈을 잘 벌어요 지금. 거기다가 애플까지 따내가지고, 예. 이 차이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TV가 힘들고, 뭐 중국이 또 TV는 다 꽉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좀 쉽지 않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LG 디스플레이는 빨리 그 탈출 전략을 마련해야 돼요. LCD도 좀 공격적으로 줄일 건 팍팍 줄이고, 요새 줄이는 것 같더라고요. OLED TV에서 수익성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여기에 대한 좀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아직은 저는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쪽은. 그리고 SK는 내년 3월에 자기 주식 소각할 것 같고요. 이제 그 약속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소각하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는 소각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도 24%나 되는데, 이것도 좀 많이 소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P 상한제라 그래서 이제 한국전력이 발전 회사들부터 전력을 사줘요. 저게 단가예요. 저거를 더 이상 단가 못 올라가게 상한제 시행해요. 저게 2월까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SK ENS가 발전 회사인데 SK가 최대 주주입니다. 여기가 돈을 꽤 벌어요. 근데 이제 한전에 비싸게 못 파는 거죠. 예를 들면 전기를. 그래서 위가 막히니까 실적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 근데 내년 2월까지 시행이라서 그 후에는 다시 좀 실적 개선 가능하고, 지금 안 좋은 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근데 뭐 그걸 떠나서라도 좀 밸류는 워낙 싸죠. PBR 밑으로 완전 내려왔어요. 다 왜 이렇게 못 가냐. 아까 말씀드린 건 실적 부진도 있고, SK 이노베이션도 안 좋고, SK그룹이 또 전통적으로 아시겠지만 중국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우려감들도 좀 일부 있었고, 하이닉스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SK그룹이 뭔가 재정비를 좀 할 시기인 것 같고, 원래 중국에서 잘했죠. 근데 이게 정치 리스크가 이게 또 커지다 보니까 참 어려움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SK그룹 워낙 단단한 기업이고 하니까 경쟁력은 의심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좀 약간 이제 의구심이 있고, 그리고 저는 좀 아쉬운 게 주주가치 제고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지금 여러모로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게 있으니까 아마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이제 SK그룹의 전반적인 정체성을 좀 확립하고, 예, 실적도 좀 안정화시키고 이런 다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최태원 회장도 굉장히 의지가 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사주 소각도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존 자사주도 팍팍 소각하시고, 그 다음에 자회사들 너무 상장보다는
합병 더 하시고 그러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 뭐 옛날에 얼마였죠? 200만 원 간다고 SK가 직접 그랬죠. SK가 그 작년에 유튜브에서 직접 언급했었죠. 200만 원이었나? 140만 원이야. 나 아마 그랬던 140만 원일 거예요. 네, 140만 원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 아무튼 그 이제 밸류업을 하면 예. 근데 그게 말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액션을 취해야 되고 실적만 가지고 못 가요. 주주 가치를 위한 행동이 본격적으로 나와야 돼요. 저번에 메리츠 금융지주처럼. 그리고 꼭 그러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을 갖고 천천히 주주분들은 지켜보시고 시간 걸립니다. 이게 좀 이런 것들을 뭐 아까 SK ENS도 있고 뭐 SK 하이닉스 예, 그러니까 조금 이제 중국 리스크도 좀 있다 보니까 좀 시간은 걸리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좀 마무리되면 아마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가장 핵심은 어쨌든 주주 가치를 어떻게 올릴 거냐. 그 행동을 자사주 소각만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많은 주주분들이 좀 기대는 하고 있는데 쉽진 않네요. 아직 현재까지는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주는 고생 끝에 수주 온다고 이제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고 2차 전지 양극재 장비 회사예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들어 주는 회사가 아니고 소재를 만들어 주는 회사입니다. 장비로. 그 장비 있죠. 만드는 소재. 그래서 주로 납품처가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이런 데입니다. LG화학에도 뭐 납품 예전에 했었나라고 좀 그때 그 알려져 있었죠. 네.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주요 고객사인데 양극재 증설을 하니까 아마 원준 또 수주가 늘어나지 않을까. 근데 올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죠. 그 이유는 오버행. 그 벤처캐피탈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안 좋았고, 근데 거의 대부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량 부담은 좀 많이 완화는 됐는데 아직 좀 남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게 좀 컸어요. 수주가 좀 요새 안 나와요. 수주가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포스코케미칼, GM, SK 머티리얼즈 이런 데가 지금 이제 아마 수주를 좀 받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점은 모르지만 내년도에는 올해보단 낫지 않을까. 그리고 주가가 이제 싸졌죠. 많이 빠져서. 그래서 그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 무증할 때 오히려 좀 조심하자. 그때 아마 기억이 나요. 저도. 예, 무증으로 올라가서 주가가. 아무튼 원재료, 열처리, 활물질 특징인데 아무튼 이 열처리 장비입니다. 소재. 양극재 만드는 핵심 공정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못 만들어요. 진입 장벽이 꽤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증설을 많이 합니다. 양극재, 음극재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만들 때 다 장비 들어가거든요. 이런 거를 원준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양극재 만드는 장비고 요거는 음극재까지 같이 만드는 그런 장비입니다. 근데 지금 좀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수주 공식 하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의미 있게 상승할 것 같고 NH의 도윤호 연구원님은 이제 하이닉스 공급 축소 효과는 내년 하반기부터다. 제가 읽어보니까 안 좋죠. 지금 실적은.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안 좋아요. 근데 이거 다 알죠. 너무 나쁘게 보진 마시고 내년 하반기에 왜 좋아지냐. 내년 그 이제 수요가 좀 살 거래요. 그리고 4분기에 D램은 당연히 안 좋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그래서 연간 영업이익은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게 양호하죠. 저희 당사는 사실 6.5조 적자 보고 있는데 편차가 너무 크죠. 누구 말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실적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더 좋다. 왜? 그만큼 업황 회복이 빠를 수 있어요. 왜냐면 실적이 계속 망가지잖아요. 감산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고가 그때부터 줄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메모리 업황 반전은 2분기부터는 좀 돌 거고 생산을 좀 줄일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지금 마이크론도 키옥시아도 지금 엄청나게 줄이거든요. 하이닉스도 아마 줄일 거예요. 그래서 재고를 포함한 수치로는 내년에 출하량이 증가하는 게 9%인데 재고를 딱 빼잖아요. 생산만 하는 거 내년에 재고 빼고 마이너스가 날 거래요. 이거는 그때도 한번 뭐 유진투자에서도 보고서 나왔지만 유가가 마이너스 난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정도로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예 공급이 안 되는 거죠. 내년에 많이 주는 거죠. 근데 이 공급 감소가 내년 하반기에 집중된대요. 그럼 무슨 얘기냐? 내년 하반기에는 공급이 팍 줄어요. 근데 수요는 늘어요. 왜냐 금리 인상도 끝나고 하니까. 예, 그리고 스마트폰 살아나고 데이터 센터 투자도 내년 하반기에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 돌려서
24년도에는 무려 18조 이익이 날 거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아직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아니 18조예요. 내년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적자 나고 내후년에 18조. 그럼 PER이 몇 배냐면 4배밖에 안 돼요. PBR 0.8배. 그러면 이 논리에 의하면 지금 너무나 싼 거죠. 근데 저 논리가 맞냐 이거예요. 모르죠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매분기. 근데 저는 저 숫자를 뭐 믿지는 않아요. 100% 그렇지만 제가 믿는 거는 하이닉스는 경쟁력이 있고 공급 줄인 만큼 나중에 회복은 빨라지고요. 그건 확실하고 그리고 싸다는 거 PBR 0.8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뭐 바닥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어제 성일하이텍하고 조인트 벤처 맺어서 MOU 체결했고요. 폐배터리 사업 하겠대요. 좋은 전략입니다. 성일하이텍 국내 대표 기업이고 폐배터리를 이용해서 수산화 리튬을 뽑아내고요.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래서 저 기업하고 같이 하는 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배터리 생산도 많아지고 거기에 따른 폐배터리 많이 나오는데 그거 이용해서 수산화 리튬을 추출하고 성일하이텍은 또 니켈, 코발트, 망간 기술력이 되게 좋아요. 뽑아내는. 두 회사가 시너지 효과가 발휘하겠죠. 그럼 제조 원가가 5% 이상 절감합니다. 꽤 큰 거고요. 그래서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작년 7월에 언급을 했는데 이제 실제 구체화되고 있어요. 약속을 지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메탈 가격 강세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 같고 또 폐배터리에서 뽑아낸 건 또 IRA 정책 시행의 또 수혜거든요. 그래서 이제 폐배터리 시장은 굉장히 커질 겁니다. 여기서 성일하이텍과 함께 한다는 건 이노베이션한테도 장기적으로 두 회사 모두에게 윈윈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뭐 실적에 영향 안 주는 거라 조금 임팩트는 좀 떨어지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 투자 포인트 점검하기인데 어제 좀 황당했죠. 8%가 빠져가지고. 근데 이게 4분기 실적 부진, 뭐 디아블로 4와의 출시 일정 겹치고 지분 출회 뭐 이런 건데 4분기는 그냥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시장 기대랑. 그리고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디아블로 4 이거랑 겹친다고 하는데 이게 경쟁적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뭐 나와 봐야 되겠고. 근데 이게 이분 의견은요, 실패해도 주당 내재 가치가 55만 원이니까 큰 영향 없다. 지금 가격은. 그런 의견이고. 그리고 이게 경쟁이 진정한 이유면 월요일 날 빠졌어야지 왜 어제 빠졌냐 이거죠. 왜냐면 주말에 저게 나왔던 뉴스니까.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의견인 것 같고. 제일 신빙성이 있는 건 이거 같아요. 넷마블이 팔 거 수도 있대요. 8%면 적은 게 아니죠. 시장에 팔면 주가 급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데 누군가한테 팔 수도 있는데 블록딜을 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NC소프트 지분 매각 요게 조금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닌가. 만약에 저 이유 때문이면 좀 주가 부진할 수밖에 없죠. 물량 부담이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펀더멘털보다는 저런 수급 이슈로 좀 빠진 거 아닌가. 그리고 소니랑 이제 합작해서 호라이즌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요거를 함께 라이브 서비스 게임으로 개발해서 콘솔이 진출해요. 계속. 그래서 NC가 확장을 시도하고 저는 그런 점에서 NC도 좀 계속 우리가 내년까지는 주목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번 의견은 좀 이런 이벤트에 따른 하락은 좀 좋은 기회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명신산업은 이제 볼만하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고 내년 실적 여전히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요새 테슬라가 안 좋으니까 테슬라에 납품하는 부품사인데 같이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물량 부담이 좀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많이 해소됐는데 그 수급 이슈. 예. 근데 어쨌든 이제 부품사들 증설 때문에 물량 증가는 있을 거고 테슬라도 지금 계속 증설하잖아요. 내년에 또 증설할 거고. 그리고 이 회사의 장점은요, 미국에 공장이 있어요. 텍사스에. 예. 핵심 공장이 거기서 바로 이제 납품하는 거죠. 그리고 운임비도 하락하고. 예. 그리고 최근 주가 좀 빠져서 밸류 매력도 높아졌습니다. 실제 지금 PER 800까지 떨어졌대요. 제가 밴드를 봤는데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디어가 좋아요. 이게 실패해도 잃을 게 별로 없는 구간입니다. 근데 만약에 테슬라가 살아나면 명신산업도 쭉 회복하겠죠. 그래서 지금 리스크가 좀 제한적이다. 근데 단 테슬라가 언제 살아날지 요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조금 시간은 좀 약간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하나솔루션이 이제 ESS 프로젝트를 매각을 했대요. 7개인데 요게 이제 그 태양광 모듈이 포함되지 않은 독립, ESS는 이제 배터리가 들어간 저장 장치예요. 태양광을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전기를. 그래서 과거에는 발전소를 건설해서 매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고, 예, 부지랑 배터리를 구매한 다음에 저 ESS를 설치하고 발전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요게 스페인에 매각을 한 것 같아요. 스페인 사업자한테.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돈 들어오겠죠. 예, 근본 매각도 신규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익률이 증가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좀 손익 외에도 중장기 전략, 태양광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저런 에너지 판매 사업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밸류를 올리는 좋은 모멘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솔루션, 야, 너 태양광만 만드는 회사잖아, 이게 아니라 아예 이제 판매까지 해요. 그 ESS 태양광을 저장한 장치를 다른 사업자한테 넘겨요. 수익화 해가지고 돈이 들어오겠죠. 네. 이런 사업을 하면 이거 하나솔루션한테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하나투자증권의 박승영 연구원님이 중국 경기 반등을 겨냥한 주식 매수 아이디어는 늘고 있지만 대부분이 제로 코로나 해제나 중국 소비주에만 맞춰져 있다. 그래서 제로 코로나 해제 기준은 좀 이어지겠지만, 네, 일괄된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해제만 보지 말고 중국을 볼 때 돈 푸는 것도 보자는 거예요. 돈 진짜 많이 풀고 있거든요, 중국이. 그래서 돈 풀면 당연히 반도체한테도 좋아요. 보통 중국의 M2 증가율과 반도체 같이 가거든요. 그걸 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바로 돌진 못하죠. 중국은 좋아지겠죠. 다만 인플레를 잡은 국가부터 긴축 강도가 낮아지죠. 물가가 낮아지면 인플레 긴축 강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이 글로벌 경기보다 좀 먼저 터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부터 터닝, 그 다음 한국, 그 다음에 선진국, 이런 순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지금 저점을 향해 가거든요. 저희 당사에서도 경기를 이렇게 봐요. 지금 요 구간으로 보고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거의 저점에 왔는데 여기서 비관론 갖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시장을 좀 너무 비관보다 무한 낙관론이 아니라 좀 이제 바닥이 좀 다가온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매수하자. 그리고 이게 빨간색이 중국의 그겁니다. M2 증가율. 중국의 M2 증가율. 돌리죠. 예. 미국은 지금 긴축 엄청 세게 하죠. 그러니까 중국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 한국. 한국도 이제 금리 인상 거의 끝나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거의 마지막 보고서인데요. 리스크를 확인해도 장기 방향성은 불변이다. 여기 2차 전지고 좀 캡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요새 좀 많이 부진하죠. 부진했고 좀 시간 더 걸려요. 바로 가면 좋겠지만 좀 그건 염두에 두시고, 물량 면에선 수요 둔화 우려가 있는데 단기 영향은 좀 제한적인 것 같다. 여전히 공급 부족이지 수요가 아주 부족하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수요 둔화에 대해서는 좀 걱정하지 말자는 의견 같고, 판가는 여전히 좀, 그러니까 높은 판가가 이게 계속 유지되겠냐, 이런 쪽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는 좀 단가가 좀 인하될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뭐 판가 인하되는 거는 기술 경쟁력으로 마진 방어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건데, 이건 이제 업체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판가는 낮아지겠지만 기업들마다 기술력 차이에선 그걸 방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갈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플레 감축법의 실효성, 탈중국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예산이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점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고객사들이 최근에 전기차 수요에 대한 코멘트를 해줬는데, 어쨌든 지금 여전히 양호하다라고 좀 언급을 했어요. 예. 테슬라는 지금 자동차 20억 대 중 350만 대 침투를 했대요. 1% 침투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전히 뭐 20억 대 중에 1%면 2천만 대죠.
그러니까 지금 350만 대니까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50% 성장 목표하고, 그리고 지금 이게 재고가 늘어나는 건 물류 운송수단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쪽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GM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수요 견조하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동차한테 지금 걱정은 뭐냐면, 아직 견조한 거 그래 알겠다. 근데 야 너네 결국 꺾일 거야 이거예요. 그 논리가 이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불확실성과의 지금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드도 마찬가지로 인력 부족, 공급 이슈를 계속 언급하는 것 같아요. 여기 벤츠도 물류 체인 문제. 그러니까 업체들은 대부분 수요가 문제가 아니라 물류가 지금 잘 안 된다. 그걸 원인으로 꼽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GM, 포드 등 이제 북미 완성차들이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 내년부터는요 보조금을 절반밖에 못 받아요. 중국 그 배터리 소재 비중이 좀 있다 보니까 완전히 다 맞출 수는 없죠. 그래서 테슬라도 그 정도 세액 공제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큼은 할인해주겠다. 원래 7,500달러거든요. 3,750달러는 좀 할인해주겠다. 그래서 내년에 현대차한테는 아주 뭐 너무나 불리한 건 아닌 게, 올해는 불리해요. 올해는 7,500달러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3,750달러를 이제 못 받는 거죠. 다른 업체들. 그러니까 이제 그 갭이 줄어들겠죠. 현대차는 7,500을 못 받지만 다른 기업들은 받잖아요. 미국 회사들은. 근데 미국 회사들도 내년에는 3,750밖에 못 받아요. 그럼 절반이 주는 거죠. 그리고 핵심 광물 조달 요건을 포함한 이 인플레 감축법을 완전히 충족하려면 2, 3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2024년까지 공장을 만들어요, 미국에. 그때쯤 되면 충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경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IRA 법안 때문에 자동차를 뭐 정말 이제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현대차도 내년에, 기아도 현지에서 생산해요. 일부 공장 개조해서.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이 좀 이걸 받아주면 좋죠. 한 2, 3년 한시적으로 유예기간 주고, 너네들 힘든 거 아니까 뭐 한국이나 유럽이나 허용해주겠다, 보조금 다. 그러면 좋은데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양극재 IRA 법안 내에서 첨단 제조 세액 공제 예산이 159억이고요. 이 중 양극재의 수혜를 같은 배터리 용량당 필요한 양극재 금액을 감안해서, 요걸 뭐 제가 계산식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세액 공제 비율은요 매출액이 0.8% 수준이라 뭐 엄청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많은 뭐 세금 혜택을 주는 건 아니다. 세액 공제 비율은 이렇게 보시고, 현재 업종 내에서 투자 선호도는 밸류에이션 싼 거 하자.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왜냐, 가장 싸니까. 포가 18배로 저평가고, 그 다음에 자동차 이 배터리 회사 중엔 삼성 SDI가 좀 싸다. 요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나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니까 그게 좀 리스크 요인이죠. 국내 주요 2차전지 업종들의 리사이클링 협력 현황입니다. 폐배터리 주목해야죠, 계속. 아까 SK랑 성일하이텍처럼 삼성도 성일하이텍 하고 있고요. LG는 여기 그 세비캠, 화유코발트, 뭐 라이사이클 이런 기업들 하고 있고, LNF는 레드우드 미국 회사랑 할 거고요. 또 에코프로비엠은 자체적으로 있고, 포스코 케미칼은 포스코 홀딩스가 할 겁니다. 또 여기 성일하이텍도 들어가 있고, 코스모 신소재는 코스모 화학이 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일단 협력을 한다는 거.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 우리 공부했죠. 내년에 좀 좋아질 만한 2차전지 기술에선 실리콘 응급제다. 우리 몇몇 기업들 공부해봤죠. 그래서 실리콘이 들어가면 부피가 늘어나면서 팽창은 하지만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죠. 그래서 도전제를 넣는 건데, 어쨌든 용량이 커져가지고 그 충전 속도나 그 다음에 이 주행 거리를 굉장히 크게 늘려줍니다. 실리콘 응급제는요 그 10배 높은 용량이 들어가요. 그래서 주행 거리가 크게 향상됩니다. 요 밑에는 이제 기업들 중에서 첨보예요. 첨보도 오랜만에 보시겠지만 그 중장기 투자 계획인데, 이게 LIFSI가 뭐냐면 이게 전해질인데 F 전해질이라고 해요. FPD 써있죠. 근데 앞으로 F 전해질을 굉장히 많이 늘려요. 요게 핵심 같아요.
지금 1000톤인데 25년도에 2만 톤까지 늘어납니다. 4천, 5천, 2만, 그럼 총 3만 톤 되는 거예요. 합쳐서. 다른 거는 그렇게 크진 않죠. FEC도 6,000톤, VEC도 9,000톤. 이게 이제 다 전해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부분. F 전해질은요, 배터리 안정성을 향상하고 수명 연장. 저온도에서도 배터리 방. 저걸 넣어주면 마법가루 같은 거예요. 배터리 성능을 올려줍니다. 나머지 것도 이렇게 돼 있고. 예. 그래서 요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F 전해질. 저게 이제 늘어난다면 실적이 좋아지겠죠. 출시 예정 제품이고요. 예. 군산하고 충주에 공장이 있는데 이런 데서 이제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뭐 가스 발생 억제해두고 저항을 감소해주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고 첨보가 또 기술력이 있는 게 제조 원가를 50%나 절감 가능한 신규 공법을 만들어 놨대요. 대단한 거죠, 이거는. 실제 이제 영업이익률을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범용적이고 저렴한 원료를 사용해서 고품질 제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까 여기 F 전해질. 그래서 점유율을 60%까지 늘리겠다. 뭐 굉장한 거죠. 그래서 첨보의 뭐 기술력, 생산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한번 계속 우리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도 내년에 다시 한번 첨보도 좀 계속 주목해야 될 2차전지 소재 회사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런 내용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주식시장은 좋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올랐어요. 너무 계속 하락만 하다가 모처럼 한 이제 2,400까지는 올라왔고, 코스닥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 가까이.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지표 둔화가 영향을 많이 줬고, 거기다가 오늘 뭐 이렇게 수급도 되게 좋았어요.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주식을 오랜만에 많이 사줬고, 외국인이 2천억 샀는데 대부분 전기전자 집중했고, 화학주, 금융주는 좀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어제 자동차 많이 팔았죠. 근데 오늘 샀어요, 다시. 이럴 거면 어제 왜 팔았어요? 그리고 기관이 싹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동차가 많이 올랐어요. 오늘은 다행히 하루 만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수급적으로도 긍정적이었고, 섹터는 그냥 바이오의 날이었습니다. 치료제, 감기약 좀 조심하세요. 계속 이쪽 올라간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쪽 섹터는 이런 걸 급등을 이용해서 줄여 나가시고, 오늘 웹툰주는 아까 보고서 보여드렸죠. 아마 그 기대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주 오늘 다시 대반등 나왔고, 위메이드가 10%, NC가 아니 이럴 거면서 이거 왜 이런 거죠? 아니 어제는 기관이 많이 팔았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싹 받아갔네요. 정말 참 기관들이 너무 좀 짧게 본 거 아닌가 그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컨텐츠, 우리 오늘 자동차도 다시 회복됐어요. 한원,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기아, 현대차 이런 게 어제 한원도 좀 최근에 좀 빠졌죠. 근데 오늘은 많이 올랐고, 외국인이 엄청나게 샀네요. 오늘은 좀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고, 메타버스도 좋았고요. 창투사, 반도체 재료 장비 오늘 왜 갔는지 혹시 아세요? 샘 CNS가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게 기업을 많이 알아놓으세요. 샘 CNS 뭐죠? 그 반도체 웨이퍼 검사할 때 이제 다 만들어진 웨이퍼를 후공정 넘어가기 전에 프로브 카드에 딱 붙이는 거 아시죠? 프로브 카드 기억나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요. 큰 거. 웨이퍼에 딱 붙여가지고 칩 있고, 그 세라믹 칩 있죠? 그거 이 세라믹 핀이라 그러나? 그거 만드는 게 샘 CNS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생각이 나시면 좋아요. 바로바로. 그럼 이제 많이 아시는 거예요. 공부를 하신 거죠. 하나 머티리얼즈, 원희가 IPS. 우리 이제 다 익숙하죠. 어떤 회사인지 떠오르시죠.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이제 장비나 소부장이 올랐냐면 중국이 반도체 200조 투자한다고 합니다. 맞짱 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플러스 글로벌이 급등했어요. 왜? 중고 장비 회사잖아요. 중국이 중고 장비 구매한 거 아니까 이제 이래서 올라간 거죠. 그리고 중국 하면 떠오르는 회사 어디예요? 넥스틴. 기억나시죠? 근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이슈로 가는 거는 좋게 생각 안 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까지 견제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쫓아가시면 마시되, 보유는 괜찮은데
이 이슈로 올라가는 걸 흥분해서 쫓아가지 마세요. 주성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비중이 높아요. 서진도, 예, 요새 서진도 좀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서진은 중국 공급망 이슈의 수혜주죠. 중국을 배제하고 이럴 때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서진도 오늘 8%. 다만 서진은 대규모, 아니 그러니까 대규모였나요? 아무튼 전환사치 물량은 조심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올라갔어요. 예, 오늘은 아무튼 소부장이 중국 이슈로 올라갔습니다. 크래프톤, 아이폰, 건강기능식품, 카메라 모듈, IT 대표주도 오늘 좋았죠. 오랜만에 LED 디스플레이. 하이닉스만 좀 부진했지만 최근에 좀 올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뭐 그렇다고 크게 오른 것도 아니지만. OLED도 오늘 오랜만에 덕산 네오룩스. 덕산 네오룩스도 아이디어가 뭐예요? 중국이 살아나면 중국의 스마트폰 살아나고 거기에 공급하는 덕산 네오룩스 수혜. 그죠? 중국 소비주 갈 때 못 갔는데 좀 다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낸드 플래시, 스마트 팩토리, 제약주, 전기차, 자율주행차, 태양광. 오늘 태양광 하나솔루션. 예, 왜 올랐는지 아시죠? 아까 한번 설명해드렸죠. 통신장비 아침에 빠지다가 다시 올라갔고요. 다 뭐 대부분 좋았어요. 완전 종목장세고요. 단 항공주가 좀 안 좋았고 리오프닝 섹터는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렌터카 좀 빠졌고 통신주 여전히 좀 지지부진하고 오늘 편의점도 좀 빠졌더라고요. 근데 편의점이 GS 리테일이 크게 빠질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유를 뭐 알 수가 없네요. 나온 뉴스는 없습니다. 백화점 좀 안 좋았고 건설기계는 좀 많이 올랐고요. 그동안 조금 조심은 해야죠. 많이 올랐어요. 정유주도 오늘 조금 지지부진했습니다. 조선주도 오늘은 조금 지지부진. 이 정도 같습니다. 이 정도만 조금 주가가 좀 슬로우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 빨간색이 너무 많아요. 뭐 그냥 다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바이오, 하이닉스 좀 빠졌고요. 포스코홀딩스 좀 쉬어갔고 KB금융 조금 쉬는 것 같고 그다음에 카카오뱅크도 좀 눌렀고요. SK텔레콤, SOL, KT, 대한항공 좀 빠졌습니다. SK 오늘 백신주 좋았죠. 모더나 때문에. 모더나가 백신 이제 늘 치료 거기 그 신약에 같이 병행 투여를 했더니 효능이 좋다. 백신의 쓰임새가 있구나. 이래서 좋았고 하이브는 이제 BTS 멤버 진이 군대를 이제 갔는데 오히려 좀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 요즘에 좋습니다. 그리고 LG디플, 한온시스템 뭐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다 좋았고요. 에코프로, 뭐 펄어비스, 일진머티리얼즈 다 골고루 올라가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오늘은 뭐 이게 크게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상승 종목이 1,8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만 있으면 좋죠. 이런 날이 매일 이어지면. 그렇지만 자 오늘 어쨌든 이제 FMC가 있고 내일 새벽에요. FMC 있고 사실 이제 FMC가 있다 보니까 제가 오늘 한국경제TV 저녁에 나가거든요. 10시 반에 한국경제TV. 거기서 FMC 때문에 좀 나와달라 그래서 잠깐 방송을 좀 하고 올 예정이고 오늘 밤 10시 반에 그리고 아무튼 내일은 이제 그 한국은행 총재가 또 11시에요. 뭐 YTN이나 MBC, 뭐 SBS, KBS 이런 거 연합뉴스, 연합뉴스도 하는 거 맞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생방송 토론회를 한대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슈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창용 총재가 좀 긍정적인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장중에 열리는 거라 내일 11시에는 내일 11시에 아무튼 이창용 총재가 생방송에서 토론을 합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뭐 제가 뭐 내일 또 저녁에 올려드리는 방송에서 요약을 해가지고 자료 나온 게 있으면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FMC가 고비네요. 예, 연준 의장이 좀 좋은 발언 해주길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이제 그 후에 좀 이런 그 전자 공시가 나와서 제가 아마 제노레이까지는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고, 그죠? 공시 중에 이제 어제 공시, 오늘은 좀 특별한 건 없고요. CS 윈드 어제 나온 공시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왔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오늘 주가 많이 올랐죠. 근데 CS 윈드가 GE에 어제죠, 어제 계약금 899억 원에 그 윈드타워 공급 계약 체결이 있었고, HPSP 우리 공부했죠. 기억나세요? HPSP. 예. 요게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아시죠? 이름이 좀 어렵지만 고압 수소. 왜 이걸 하는지는 우리 제가 알려드렸죠. 왜냐면 고압을 해야 100% 고압을 해야 수소 농도가 100%가 돼가지고 예, 온도를 낮출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온도가 높으니까 이 금속 배선이 막 타요. 그죠? 그래서 열 처리 장비인데 저거를 이제 열 처리 장비를 이제 할 때 수소 농도가 낮으면 고압에서 그러니까 그 반도체가 제대로 이게 공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하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이미 이걸 하겠다고 언급을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실제로 공시가 나왔습니다. 63% 규모 꽤 큽니다. 그래서 신규 시설 투자 요거를 이제 했다는 건 긍정적인 게 이제부터는 이제 증설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겠다는 거죠. 내년 11월에 완공되니까 그리고 이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죠. 고압수소 원일. 요거 모르시는 분들은 반도체 장비 3대장 전공정 함께 배우기에 올려드렸죠. 네, 그거 좀 찾아서 한번 공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요거 보고요. 바로 다시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바로 머릿속에 들어가요. 네, 한 번 더 보면 HPSP가 이거였지. 한 번 더 하면 이제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이제 계측 장비죠. 계측 장비인데 이게 창신 메모리 기억나세요? 창신 메모리입니다. 중국 여기 납품했죠. 오늘 중국 관련 기업 폭등했죠. 네, 근데 이거 어제 나온 공시인데 아무튼 이 수주 공시가 떴고요. 중국에 납품한 게 호재가 된 거죠. 왜냐 중국이 대규모 투자하니까. 근데 너무 중국에 이렇게 수주하는 걸 너무 막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예, 하도 이게 미국과의 관계가 요새 안 좋으니까 미국이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좋은 뉴스는 맞아요. 수주는 했으니까. 예.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이제 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 두 개가 어제 좀 이런 공시가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자회사죠. 거기가 아마 전에 가잖아요. 근데 거기가 아마 단독 보도긴 한데 아마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공장 건설하면 좋죠. 세액 공제를 받으니까. 그래서 2차전지 들어가는 아마 LG 쪽인가요? 그쪽에 납품하는 걸로 아는데 아무튼 전에 생산 공장을 짓는다라는 그런 뉴스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짓는 거는 그 삼성 SDI에 공급을 하는 것 같네요. 기사를 보니까 삼성 SDI 쪽에 이제 공급하는 그런 물량으로 추정되는데 다만 이제 단독 보도라 확인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해드릴 건 다 해드렸고 아무튼 오늘도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 이제 마지막 FMC만 좀 잘 넘어가길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